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루스카이 중등부 부장 강사고요.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저희 학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기 전에 어머님들을 먼저 모시고 이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으신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좀 질문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부분을 좀 해소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몇 가지 유인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두꺼운 책자는 어머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쭉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입학 절차 맵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제가 설명회 후반부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블루스카이 학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렇게 표가 그려진 프린트가 있으실 건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학원은 중등부하고 고등부로 크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중등부 학생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과정부터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1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부는 그 이상의 과정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어머님들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혹은 6학년 학생들을 자녀로 가지고 계시는 어머님들께서 오신 것 같으신데요. 이번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입학시험을 통해서 초육 과정 혹은 중등 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 과정들을 보면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지금 어려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할지,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계획을 잡아야 할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수학에 관련된 정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연산을 정확하게 익혀서 이제 연산을 정확하게 해내는 거, 그런 과정들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중요한 공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도해가는 과정을 익혀서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이제 증대를 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 과정이 조금 더 심화가 되고 발전이 돼서 폭넓은 수학을 이제 아이들이 응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어려운 수학을 어떻게 해낼지 많이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입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형들이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혼란을 갖고 계실 텐데, 그래도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은 꼭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생이 된다면 약간의 뭐 어떤 제도의 변화가 있어도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전달을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들이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오면 그 토대 위에다가 아이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아이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채워주는 형태의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정글의 법칙인가? 그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정글에 떨어지면 혼자의 힘으로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떠한 사건에 부딪히게 되면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요. 그것이 공부에도 적용이 되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것이 혹은 혼자서 어떤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 수는 있죠. 분명히 이제 그런 과정에서 힘들 때마다 조금씩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넘어가게 되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공부들을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고 보고, 그것이 저희들은 공부의 어떠한 가장 큰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도와주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업 방식이 다른 학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프린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 중에 선숙제 수업 방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이들이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선생님으로부터 개념 수업을 먼저 받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내용 프린트나 아니면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옵니다. 뭐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뭐 연산에 대한 정의를 배울 수도 있고요. 약수배수에 대한 정의를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정의들을 학생이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그 토대 위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왔는지 아니면 부족하게 공부를 해온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그걸 채워주는 형태의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먼저 숙제를 해오는 예습 위주의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첫 번째로 숙제를 할 때 이렇게 내용 공부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공부가 다 됐으면 본인이 어떤 정의도 외우고 공식도 스스로 유도할 수 있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나면 이제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역시도 선생님이 설명을 먼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먼저 숙제로 숙제 노트에 풀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풀고 나면 본인들이 이제 채점을 하겠죠. 그래서 채점을 하고 나서 틀리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이 입장에서는 맞았지만 조금 의심이 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 노트라는 노트를 새로 만들 거거든요. 흔히들 이제 어머니들 오답 노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를 모아오는 하나의 새로운 노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본인이 모르는 문제를 적어서 오는 것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그 과정 내용 공부하고 문제 풀고 질문 노트에 적어 오는 과정을 먼저 숙제로 해가지고 오게 되는 그러한 선숙제 수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조건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숙제가 다 끝나고 나면 각자의 정해진 요일에 등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등원을 했을 때는 어떻게 수업이 이제 구성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강의실에 선생님이 앞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큰 테이블을 놓고 그럼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두 줄씩 이렇게 두 분단 정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숙제를 가지고 이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을 건데요. 아이들이 등원하는 순서대로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를 받아요. 숙제 검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숙제 노트를 보면 아이들의 약한 부분이나 아이들의 풀이에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잡아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이 채워주는 형태의 수업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단원을 공부를 해가지고 왔으면 그 단원에서 중요한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시켜본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풀어서 온 문제 중에서 조금 풀이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풀이를 시켜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숙제 검사를 통해서 앞에 나와서 본인이 학원에서 해야 될 그날의 과제를 또 선생님이 수행을 시켜요.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을 증명을 해오자라고 아이를 자기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선생님이 해오라고 한 것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선생님은 또 다른 학생을 불러서 숙제 검사도 하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줘서 또 그 학생을 자기 자리에 넣어줍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마다 학원에 와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지도 형태랑 그런 그룹과의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가 한 반에 한 선생님당 보통 하루에 10명에서 12명 정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거보다 조금 적은 인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역량이 다 다른 것만큼 선생님들도 그날 수업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날 수업하는 인원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0명에서 12명 정도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학생들은 모두 다 진도도 다르고 숙제도 다 달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힌트를 주고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주고 선생님이 시간을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지도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학생들이 숙제를 받아가면 선생님은 학생들의 숙제가 어떻게 됐을 것이다 라는 예상치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 계획을 그날 미리 세워서 학생들이 오늘 등원하면 이런 거 시켜야지라는 걸 미리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단원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 단원에 대한 숙제량이나 아니면 문제의 난이도나 그 다음에 숙제의 종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춰서 혹은 학생이 또 이제 뭐 특별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숙제를 개별적으로 부여를 해서 학생이 성심껏 해올 수 있는 분량의 숙제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초등학생이 이제 시험을 봐서 중등 과정을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개념원리 중학수학이라는 책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학생인 경우에는 개념원리에서 나온 생큐 수학이라는 그런 책을 씁니다. 초등부하고 중등부 교재는 약간 쉬운 교재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부 방법을 조금 바꿔줘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다면 조금 어려운 교재로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아이들이 먼저 읽고 거기에서 중요한 걸 찾아내고 본인이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하는 그러한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교재를 아이들에게 주게 되면 아이들이 처음에 개념을 잡는 데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을 잡을 때에는 비교적 쉬운 교재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교재에 대한 완성도가 숙제를 통해서 잘 되어져 있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숙제는 수준을 조금 높여서 학원에서 만들어 놓은 난이도별 프린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난이도별로 학생에게 맞춰서 숙제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프린트를 통해서 아이의 수준을 조금 더 업시키거나 아니면 연습이 더 필요하면 연습을 시켜서 그 단원에 대한 이제 공부를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중에서도 입학 시험을 이제 보면 굉장히 이제 선행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선행된 정도가 굉장히 완성도가 괜찮아서 고등 과정을 바로 시작하게 되는 아이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정석을 시작을 하는데요. 고등 과정은 저희가 중등부, 초등부는 쉬운 교재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등 교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력 정석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학원에 입학을 하는 친구들이 보면 대부분 뭐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여기 와서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지도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고등부 수학을 시작을 했을 때에는 비교적 어려운 책을 줘도 아이들이 이미 앞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익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크게 무리를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교재는 고등부는 실력 정석으로 바로 시작을 하고요. 근데 이거 역시도 아이들마다 또 이제 잠재력이 깨어지는 이제 그 시점은 다 다르니까 고등부가 됐었어도 아이들의 역량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마 어머님과 상의를 하셔서 조금 교재의 레벨을 낮추실 수는 있으세요. 뭐 기본 정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연습이 많이 될 수 있는 교재를 부가적으로 다시 더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 수업에 대한 교재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은 시험이 학교에서 중간 기말이 공식적인 게 거의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중등부부터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시험을 보게 돼요. 자율학기제여서 1학년 때는 시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중2, 중3이 되면 시험을 보죠. 그래서 내신 기간이 되면 자기 진도 나가는 거를 잠깐 멈추고 이제 시험 관련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학생이 어떤 좀 특별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인근의 단대부중이라든지 아니면 대청중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이제 특별한 유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계산 연습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과 함께 연산 연습을 많이 한다든지 해서 학생 수준이나 학생의 어떤 상태, 그 다음에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상태에 따라서 좀 맞춰서 내신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 준비 기간에는 이제 어머님과 상의를 해서 아이가 좀 부교재를 풀릴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상의를 해서 부교재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들이 이제 어떤 단원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학원에 와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그다음에 응용 연습도 하고 발전 연습도 해서 그 단원을 마감하는 시점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단원을 마감하는 시험을 학원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되면 패스가 돼서 다음 단원으로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단원을 마감을 하는데 아이들이 뭐 2주에서 2.5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아이는 심화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중간 정도 레벨까지만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의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마감을 하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말씀까지 해서 이제 수업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조금 질문을 받고 다음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숙제를 안 해오면 네. 어떻게 되죠? 숙제를 안 해오면요. 저희 학원은 숙제가 굉장히 중요한 학원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입학이 결정이 되면 담임 선생님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OT 때 첫 수업을 위한 첫 숙제를 부과를 받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에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자세하게 전달을 받으실 거예요. 아이하고 함께. 그런데 저희가 숙제를 먼저 주는 이유는 학생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낼 수 있는지 그 역량을 보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학생이 먼저 공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메꿔주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숙제가 부실하게 되면 사실은 수업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왔을 때 그 부족한 숙제를 보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아이 입장에서도 뭔가 배워가는 느낌이 아니라 부족한 숙제를 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수업 능률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저희 수업은 아이한테 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숙제가 빈번하게 안 되면 이제 부득이하게 선생님께서 여러 번 상담을 통해서 아이에게 다른 방법을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죠. 아이가 뭐 아파서 숙제를 못 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극심한 사춘기여서 약간 숙제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숙제를 잘 해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좀 조율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는 좀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빈번하게 잘 안 되면 수업을 중단시킬 수도 있어요. 네. 숙제 양은 네. 한 몇 시간 정도 하루에 할 수 있는? 숙제 양 더우시죠? 좀 많이 오셔가지고 조금 더 낮출게요. 어머니께서 숙제 양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이잖아요. 숙제 양은 이제 아이들이 일주일에 보통 한 번을 오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을 오게 될 수도 있고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세 번을 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주일 양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학원 블루스카이를 다니면서 원활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학기 중에는 평소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 그거를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막 놀라셨는데요. 사실은 초등학생들은 엉덩이가 아직 무겁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보통 한 40분 정도 집중하고 나면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면밀하게 상담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하루에 얘는 집중력이 하루에 한 40-50분 정도밖에 숙제를 못 해요라고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아이가 숙제를 할 수 있게끔 그 양을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결정이 되시면 상담을 통해서 숙제 양을 조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됐습니까? 동영상 강의는 뭐예요? 저희가 아이들이 먼저 공부를 해오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떠한 책을 보고 그 개념을 익히는 게 공부의 기본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듣는 것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고 보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을 그 전에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익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저희도 필요해서 모든 단원들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초등 과정은 사실은 이해 위주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정의를 익히고 그걸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초등 과정은 동영상이 없고요. 중등 과정에서부터 고등 과정 끝까지는 모든 단원들이 내용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 설명이 되어져 있는 혹은 문제풀이 요령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형태의 동영상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서요.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잘 모르면 공부할 때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숙제는 어떻게 제출을 하죠? 숙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숙제는 그날 아이가 수업한 당일날 숙제 노트를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검사를 해주세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보통 애들이 네. 이런 방식이 아니고 네네. 그냥 학원을 다녔을 때 네네. 개념 설명을 일단 듣고 네네. 문제를 풀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학원에서 문제를 푼 것과 집에서 숙제를 해간 거는 확연히 차이가 나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거는 네네. 개별적으로 자기 주도로 네.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네. 그럼 오답률은 훨씬 더 높지 않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저희 방법을 해보지 않고 처음으로 시도를 했을 때는 아이들이 한 단원을 선생님이 아마 단원을 통으로 주지 않고 어느 부분까지만 해와라 라고 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질문이 막 20개, 30개가 나오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이가 공부하는 방법을 잘 익히지 않았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학년이 좀 높더라도 공부를 혼자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잘 몰라서 문제만 막 풀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 개념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답률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얘가 공부를 이렇게 해오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죠. 그래서 숙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의 기본 개념을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일단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잡아주는 그 개념을 하다 보면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간단한 예제도 주고 네가 공부해온 혹은 네가 읽어온 이 부분이 이런 뜻이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거나 설명을 해줘요. 그럼 그걸 통해서 본인의 질문이 20개, 30개가 됐지만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4, 5개로 해결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수업 시간에 그런 식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두 번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가 내용 공부하는 방법과 그 내용 공부한 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익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이제 오답률이 줄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한 단원을 통해서 그게 극복이 되는 친구도 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2, 3단원을 반복을 하면서 그걸 익혀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이들에게 습득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 그 적응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게 굉장히 진짜로 천차만별이어가지고요. 예, 어떤 아이들은 한 2, 3번 숙제를 해보면 딱 익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한 학기를 지나도 그게 좀 버거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모든 영역에서 다 우수했으면 좋겠지만 수학을 뛰어나게 잘하고 다른 영역을 잘 못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은 잘 못하지만 또 다른 영역은 뛰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익숙해지는데 방법을 익히는데 그런 차이들 때문에 아이들마다 편차가 좀 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이가 숙제를 열심히 성실하게 해가지고 오면 보통은 한 3, 4주 안에는 익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학년이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지금 표정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중등부 어머님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할 때하고 지금 초등부 어머님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할 때하고 반응이 너무 다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막 걱정이 막 너무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 반에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온 아이가 있어요. 근데 뭣도 모르고 들어왔겠죠.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초등 과정 자체가 개념이 막 어렵지는 않아서 아이들한테 한두 개를 알려주면 초등학생들 오히려 흡수가 빨라요. 그리고 나쁜 습관이 이제 붙여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습관을 잡아주기가 오히려 더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중학교 1, 2학년이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보다 그 학생한테 새로운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는 거가 더 수월해요, 사실은.
네,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안 해봐서 잘 못하는 거지 선생님이 조금 도와주고 하면 아이들이 잘 해내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께서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게, 물론 학교에서 시험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학교에서 뭐 형성평가 뭐 이런 거는 보지 않나요? 그런 거 볼 때 암기 과목 공부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주로 대부분 다 해주시나요? 이거 외워 뭐 이렇게 해주시나요? 그거 아닐 거예요. 특히나 그렇게 하시나요? 그죠? 아이들이 특히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읽어가면서 별표도 치고 그다음에 막 동글동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잘 안 외워지면 막 노래 만들어서 외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아이들은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아랫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린 다음에 또 이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수업을 할 때에 그냥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통 학원들은 선생님들이 설명을 쭉 해주시죠. 기본 개념을 잡아준 다음에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문제를 푸는 거야 라고 해서 아이들이 문제풀이 위주의 숙제나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초등 개념이나 중등 개념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익혀져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중등 공부만 하고 말 게 아니고 고등부,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개념을 만났을 때에는 그 방법은 사실은 좀 한계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자체를 응용을 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떤 개념을 익히는 거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학년이 어릴 때부터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먼저 알려주기보다는 아이가 읽어서 이건 이런 거예요 라고 먼저 말을 할 수 있도록 시켜요. 그런데 그걸 들어보면 잘못 아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밝혀지면 이제 그거를 보완을 해주는 거고, 그게 제대로 다 되어져 있으면 그래 그건 잘한 거야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니? 라고 선생님이 던져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 내가 공부한 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경험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수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공부 숙제가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숙제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숙제를 할 때에도 오늘 숙제할게요 라고 하고 문제를 막 풀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숙제예요. 아이들이 어떤 숙제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아이가 읽고 이해하는 시간이 있는지를 반드시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그게 부족하면 그 부분을 수업 시간에 또 시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내용 공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대신에 모든 내용을 아이들이 다 이해해 올 수 있으면 당연히 학원에 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도 해주시고 예시가 필요하면 예시를 들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보통은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학원을 갈 때에 질문을 할 거를 가지고 가죠. 저희 학원에도 물론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하러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원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역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난 다음에 잘 모르는 문제는 제가 아까 질문 노트라는 노트를 만들어서 그 노트에 적어 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질문 노트에 적지 않아 온 그런 문제들은 본인은 아 나는 이 문제는 안다 라고 생각한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중에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역으로 물어봐 주는 거예요. 학생의 질문 노트에 적지 않은 숙제 중에서. 그러면 그 문제를 제대로 잘 풀어내면 숙제를 잘한 걸로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못 풀어내고 헤매고 있거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거나 하면 이제 그때는 숙제를 제대로 안 해온 걸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해요. 자기는 숙제를 다 했는데 선생님이 두 문제 물어봤는데 그거 두 문제 자기가 잘 못 풀었다고 숙제 평가를 나쁘게 주셨네 라고 아이들은 좀 속상해 하거든요. 저희가 숙제 평가를 A부터 2단계까지 평가를 해요. 근데 A하고 B는 숙제를 잘한 거예요. 근데 C나 D나 E는 숙제를 잘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D나 E는 숙제의 양을 못 채웠을 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별로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C를 받았을 때 아이들이 억울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는 뭐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용 공부하고 그다음에 문제 다 풀었고 질문 노트에 자기가 질문할 거 다 챙겨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자 그러면은 네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여기 공식 이거 써서 했는데요 라고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공식은 어떻게 이렇게 유도가 된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그 공식을 잘 설명을 하면 머릿속에 넣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날은 숙제를 엄청 잘한 걸로 칭찬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거 그냥 베껴서 썼는데요, 아니면 그냥 보고 여기다 대입했는데요, 이렇게 숙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물론 그 문제는 해결을 했지만 그 원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수업의 의도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공부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숨은 원리를 가르치는 수업을 그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문제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풀기는 했지만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더 많은 문제를 응용할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걸 통해서 아이가 숙제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제 평가를 C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아이가 좌절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한 거를 찾아냈고 그것을 이제 채워지도록 수업 시간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음 숙제 때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해올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고, 아이들이 숙제를 좀 더 꼼꼼하게 그 다음에 좀 긴장감 있게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질문에 걸렸다고 해서 너무 이제 아이를 뭐 야단치시거나 숙제평가가 나쁘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왜 부족했는지를 아이랑 얘기해 보시고, 또 그게 뭔가 이제 답답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날 숙제에 대해서 선생님과 또 상의를 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는 형태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힌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주는 강의 형태의 수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아이들이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아이가 먼저 내용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예 접근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특이한 문제를 빼고는. 그러면 아이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한 부분에 막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것만 개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 힌트만 아이한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뭐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합동인 삼각형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이 한마디를 해주면 아이들은 합동!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막 돌려보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생각하는 중에 본인한테 응용력도 생길 수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선을 긋는 게 하나의 방법이구나 라는 거를 아이들이 이제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요. 이제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특이해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기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힌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이 끝나고 나면 그와 비슷한 유사유형 연습도 하고요. 아이가 잘하면 그 문제랑 같은 원리지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또 연습을 시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힌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어떤 내용을 증명해봐라, 혹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풀이 과정을 이제 서술형으로 적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사실은 초등학교 과정 중에서 잘 해야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풀이 과정 서술형으로 잘 적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은 서술형으로 적지 않고 서술을 해봐라고 하면 소설을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2하고 3이 나왔으니까 이걸 더해서 7이 됩니다. 이렇게 쓰죠. 근데 수학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2 더하기 3은 x, 그래서 x는 5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데,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식을 적는 연습을 많이 안 해봐서 이제 뭐 식이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소설인지 국어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막 장황하게 문장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습관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느라고 저희가 풀이 지도는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근데 초등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에는 약간 초등 과정은 말이 필요한 경우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적을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하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이 돼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서술형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반 이상을 서술형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연습한다고 해서 그게 막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평소에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지 어떤 시험장에 갔을 때에도 자기가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풀이를 적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에 수업 시간에 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어머님들께서 꼭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제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을 좀 더 받도록 할게요. 저희 학원이 1대1 개별 수업이에요. 이제 한 교실에 10명에서 12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과 어떠한 이제 힌트를 주고받거나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거나 어떤 내용 설명을 할 때에는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다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개별적으로 아이들한테 힌트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학생이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돼요. 되게 가깝고 그다음에 진짜 얘가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정도로 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도 어려운데 선생님이랑 이게 기질이 잘 안 맞으면 아이한테 더 힘든 수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오늘 설명회가 끝나시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아이들이랑 시험 일정을 정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러 왔을 때 입학 카드를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입학 카드에 어머님들께서 혹시 희망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시면 적어서 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뭐 선생님의 성함을 적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의 어떤 성향,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니까 조금 꼼꼼한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부드러운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성향들을 적어서 내실 건데 저희가 최대한 그 이제 어머님들께서 적어서 내신 성향이나 이제 선생님들과 잘 맞춰가지고 배정은 해드리기는 하는데 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결정이 되면 그 학생과 선생님이 만나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다 보면 잘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부 방법은 아이한테 잘 맞는 것 같은데 아이가 유독히 선생님을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학원으로 전화를 주셔서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선생님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또 전담해서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을 바꿔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대치점에는 총 14분의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 14분의 선생님을 다 바꾸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맞는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어려운 것도 아이들이 좀 으쌰으쌰해서 잘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잘 맞는 선생님이랑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담임 변경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교환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교환 수업은 뭐냐면 담임 학생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한 학생당 담임 선생님이 한 분으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바뀌어져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담임 변경이 고려가 되는 시점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변경하기 전에 그냥 그 선생님이랑 한번 수업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을 바꿔서 교환 수업을 신청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보고 이제 어떤 학생에 대해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이제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교환 수업을 해봤더니 이제 아이가 더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선생님을 바꾸어서 쭉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꼭 선생님을 바꾸지 않더라도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잘 맞추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하나의 시각에서 보는 것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른 장점이나 단점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장단점을 좀 발견하고 싶다. 그러면 교환 수업을 신청을 하셔서 그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장단점을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환 수업이 어머님들께서 요청하지 않으셔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언제냐면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셨는데 이제 아이들한테도 저희 수업이 조금 힘든 수업이기는 해요. 처음에 이제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 수업이 굉장히 힘든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여기서 좀 몇 년 하고 있지만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아이들의 숙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공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습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기분 상태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생님들이 좀 업무가 과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년에 4차례 정도 휴가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휴가 기간에는 이제 선생님이 바뀌어져서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머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때 이루어지는 교환 수업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아이에 대해서 어떤 상담을 다른 시각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아이가 오늘 선생님이 휴가 가셔가지고 오늘 다른 선생님이랑 수업해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선생님하고 상의를 뭐 아이에 대해서 나눠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 수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이가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선생님과 교류를 하면서 선생님으로부터 힌트를 받고 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대부분은.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가 A라는 문제를 모르는데 그 문제를 전 시간에 다른 친구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제대로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아이가 그냥 단순히 풀 수 있는 거하고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하고는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너 지난 시간에 이런 문제 풀었는데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가 있고 아니요 저 안 할래요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하려고 할 때에는 약간 좀 뭔가 부족한 이제 그런 게 본인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요. 아이가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토론을 붙여요. 두 아이를. 그래서 한 아이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 설명을 선생님이 들으면서 아이가 부족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 이 아이가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안 됐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보완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설명을 다 하고 나면 굉장히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 어린 학년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설명을 다 끝내놓고 나면 막 자기 굉장히 수학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공부하는 게 재밌어져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토론 수업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받는 아이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이 설명을 받는 거를 조금 자존심 상해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너 한번 설명을 들어볼래?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아니요 저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라고 손사래를 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다시 봐요. 근데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설명 받을래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들을 때도 선생님이 할 때보다 더 막 예리한 눈으로 막 쳐다봐요. 저 녀석이 틀리는 데가 없는데 꼭 찾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 쳐다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해보면 아,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있구나, 지기 싫구나 막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캐치가 되면 공부할 때 조금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활용을 해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좀 으쌰으쌰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토론 수업을 간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말씀을 여기까지 쭉 드렸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조금 더 받고요. 그리고 다음 설명을